안녕하세요.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의 단편 중에서 에리히 잔의 연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시의 지도들을 아무리 세심히 살펴보아도 OJU라는 이름의 길은 없었다. 옛날에 만들어진 지도라서 지명이 바뀐 건가 싶었다. 그러나 그 오래된 도시의 구석구석을 철저히 조사하고 직접 발품까지 팔아가며 내가 아는 OJU가의 가와 연관이 있을 법한 모든 것을 뒤졌는데도 여전히 찾을 수가 없었다. 형이상학을 전공하는 가난한 대학생 시절에 마지막 몇 달을 보내면서 에리히 잔의 연주를 들었던 그 집도, 거리도, 심지어 인근 지역마저도 내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른다. OJU가에서 살던 당시 나는 심신이 무척 불안정한 상태였고 몇 안 되는 지인들이나마 거기로 초대한 적이 없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곳을 다시 찾을 수가 없다니 희한하고 당혹스러운 일이다. 대학교에서 걸어서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 데다가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을 만큼 독특한 곳이었는데 OJU가를 안다는 사람조차 만날 수가 없었다. OJU가는 높다란 벽돌 창고 건물들 근처에 강 너머에 있었다. 건물 창문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어두침침했고 주변 공장들이 내뿜는 연기에 햇빛이 가려져서 강물도 육중한 돌다리도 노상 그늘져 있었다. 강에서는 어디서도 맡아본 적 없는 고약한 악취가 풍겼기에 그 냄새만으로도 단번에 OJU가를 찾을 수 있을 것만 같다. 다리를 건너면 난간이 달린 좁은 자갈길이 나왔고 길은 완만한 오르막이 되다가 OJU가에 이르면 깎아지른 듯 가파라졌다. OJU가만큼 좁고 가파른 길은 보지 못했다. 거의 절벽이나 마찬가지여서 차량 통행이 일체 차단되었고 몇 군데는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으며 맨꼭대기는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우뚝한 담벼락으로 가로막혀 있었다. 길의 포장은 들쭉날쭉해서 석판이 깔린 부분도 자갈로 덮인 부분도 매貫이 드러나서 칙칙한 녹색의 식물들이 끈질기게 자라나는 부분도 있었다. 집들은 다들 심하게 낡았고 높달았고 지붕이 뾰족했다. 그리고 저마다 앞, 뒤, 옆을 향해 마구잡이로 기울어진 채였다. 거리 양옆에서 마주보는 두 건물이 아치형 천장처럼 맞닿은 바람에 그 밑으로는 햇빛이 거의 비치지도 않는 곳도 있었다. 간혹 집과 집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공중에 가로놓여 있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유별났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과묵해서 이상하다고만 여겼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같이 노인들이었다. 내가 어쩌다 그런 데서 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로 이사를 갔을 때는 이래저래 제정신이 아니었다. 늘 돈이 궁해서 빈민가를 전전하며 이 집 저 집에서 쫓겨 다닌 끝에 OJU가에 다 쓰러져가는 집에까지 오게 된 것이다. 집주인은 중풍에 걸린 블랑도라는 이름의 노인이었다. 거리 끝에서 세 번째 건물이었고 어느 집보다 높았다. 내 방이 있는 5층에는 나 외에는 새든 사람이 없었다. 집 전체가 거의 비어 있다시피 했다. 그런데 이사한 첫날 밤 위층의 다락방에서 기이한 음악 소리가 들리기에 다음날 블랑도에게 물어보니 거기에 사는 사람은 에리히 잔이라는 늙은 비올 연주자라고 했다. 독일 출신의 이상한 벙어리 노인으로 싸구려 극장의 오케스트라에서 저녁마다 연주를 하는데 퇴근한 뒤 밤중에 비올을 켜고 싶다며 일부러 꼭대기층의 외딴 다락방에 새들었다는 것이다. 박공창 한 장만 달린 방이긴 하지만 길이 끝을 가로막은 담벼락 너머의 경치가 한눈에 내다보이는 방은 OJU가의 전체에서 거기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후로 나는 밤마다 잔의 비올 연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그 기이한 음악에 매혹되기도 했다. 비록 예술에는 문외한이었지만
내가 들어본 어떤 음악과도 다르다는 것만큼은 분명했고 매우 독창적인 천재 작곡가라는 확신이 들었다.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을 사로잡는 선율이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 노인을 직접 만나봐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어느 날 밤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잔을 복도에서 붙잡고 새로 이사온 사람인데 잘 부탁드린다고, 괜찮다면 연주를 직접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잔은 왜소하고 깡마르고 구부정한 체형의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었다. 눈은 파랗고 머리가 거의 벗어진 데다 얼굴이 사티로스처럼 기괴했다. 언뜻 짜증스러우면서도 겁에 질린 눈치였지만 한결같이 호의적인 내 태도를 보고 마음이 누그러졌는지 자기를 따라오라며 찌무룩하게 손짓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이 삐걱거리고 어두컴컴한 계단을 올라가자 잔의 방이 나왔다. 꼭대기층에 있는 다락방 2개 중에서도 서쪽 방이었다. 지붕과 맞닿은 천장이 가파르게 경사졌고 길 끝에 높은 담벼락을 마주보는 위치였다. 안 그래도 큰 방인데 세간이 별로 없어서 더더욱 썰렁해 보였다. 비좁은 철제 침대, 때 묻은 세면대, 조그마한 탁자, 커다란 책장, 철제 악보대, 낡은 의자 3개가 전부였다. 방바닥에는 악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판자벽에 먼지와 거미줄까지 잔뜩 앉아서 마치 사람이 살지 않은 방처럼 보였다. 에리히 잔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세계란 머나먼 상상력의 영역에만 존재하는 모양이었다. 잔은 내게 앉으라고 손짓하고 문을 닫더니 커다란 나무 빗장까지 걸어 잠갔다. 밖에서부터 가지고 들어온 촛불에 더해 또 다른 초에 불을 붙인 다음 비호를 감싸고 있던 좀먹은 덮개를 걷어냈다. 그리고 의자들 중 그나마 편해 보이는 것에 걸쳐 앉더니 악보를 보지도 신청곡을 묻지도 않고 1시간이 넘도록 연주를 했다. 나로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악이었다. 자작곡 읽기 분명한 그 선율에 나는 넋을 잃고 빠져들었다.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유려하고 매혹적인 악절이 반복되는 일종의 푸가 같았다. 그런데 평소에 내 방에서 들었던 기이한 음률만은 나오지 않았다. 나는 종종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거나 휘파람을 불며 기억해두고 있었기 때문에 잔이 마침내 화를 내려놓았을 때 그 곡도 들려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연주 내내 지루하고 차분해 보이던 잔의 사티로스 같은 주름투성이 얼굴이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돌변했다. 나는 노인 특유의 변덕이겠거니 넘겨짚고 휘파람으로 그 곡절을 직접 들려주며 계속 설득하려 했으나 잔은 얼마 듣지 않고 뭐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회개한 낯빛으로 변한 얼굴을 일그러뜨리더니 길쭉하고 차갑고 앙상한 손을 뻗어 내 입을 틀어막는 것이었다. 게다가 마치 누가 쳐들어올까봐 두렵기라도 한 듯 커튼이 드리워진 창문을 흘끔거리기까지 했다. 그 방은 거리 끝에 있는 담벼락 너머까지 보인다고 할 만큼 고층에 있는 다락방이라 설사 누가 인접한 집들의 지붕에 있다 하더라도 그 방 창문으로 들어오지는 못할 텐데 참으로 괴이적은 일이었다. 블랑도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고 나는 담벼락 너머 언덕에 펼쳐져 있을 도시의 불빛들과 달빛에 젖은 지붕들의 풍경을 내다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다. 오제휴가에서 오로지 이 괴팍한 노인만이 볼 수 있을 절경일 터였다. 그래서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젖히려고 했는데 잔이 질겁을 하면서 나를 2손으로 힘껏 붙잡고 문 쪽으로 끌어당기며 나가라고 고갯짓을 하는 것이었다. 이쯤 되자 나는 질릴 대로 질려서 당장 나가줄 테니 놓아달라고 화를 낼 수밖에 없었다. 잔은 소나기에서 힘을 풀었다. 내 언짢은 기색을 보고 오히려 기분이 누그러진 것 같았다. 이제는 또 사근사근한 태도로 나를 의자에 앉히더니 무언가 생각에 잠긴 채 어질러진 탁자로 건너갔다. 그러고는 연필을 들고 서툰 프랑스어로 장문의 글을 힘겹게 써나갔다. 잔이 건네준 글은 사과의 뜻을 담고 있었다. 늙고 외로운 처지이다 보니
음악이나 이런저런 일들에 신경이 예민해진 탓에 이상한 공포에 시달리곤 한다고 연주를 들어줘서 기뻤으며 자신의 별난 행동은 개의치 말고 부디 다음에 또 와달라고 했다. 그러나 내가 부탁한 그 곡은 연주해 줄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이 휘파람으로 부르는 것도 듣고 싶지 않으며 자기 방의 물건도 만지지 말아달라고 했다. 또한 연주하는 소리가 내 방에까지 들리는 줄은 미처 몰랐는데 블랑도 씨에게 부탁해서 아래층으로 방을 옮겨주면 좋겠다고, 만약 방세가 더 비싸다면 자신이 보태주겠다고 적혀 있었다. 엉터리 프랑스어 문장들을 간신히 읽어나가면서 나는 점점 잔에게 연민을 느꼈다. 잔도 나처럼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구나 싶었고, 형이상학 공부를 통해 배운 윤리적 사고방식이 내게 타인에 대한 친절을 일깨워주기도 했다. 사방이 조용한 가운데 문득 밤바람에 창문이 살짝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괜히 잔처럼 과민하게 화들짝 놀라기까지 했다. 그래서 글을 다 읽고 잔과 악수를 하며 친구 사이로 좋게 지내기로 하고 헤어졌다. 이튿날 나는 블랑도에게 말해서 3층에 더 비싼 방으로 옮겼다. 양쪽의 옆방에는 각각 늙은 대금업자와 싸게장이가 살고 있었다. 4층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잔이 사실은 나와 친하게 지낼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잔은 나를 부르지도 않았고 내가 찾아가도 영 껄끄러운 기색으로 심드렁하게 연주했다. 낮에는 잠을 자느라 아무도 방에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도 밤에만 만날 수 있었다. 아무래도 잔에게 호감을 갖기는 힘들었지만 그의 다락방과 기이한 음악만은 좀처럼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락방 창문 밖의 담벼락 너머로 펼쳐져 있을 반짝이는 지붕들과 첨탑들의 야경이 이상할 만큼 보고 싶기도 했다. 그래서 한 번은 잔이 일하러 가고 없을 때 그 방에 올라가 보기도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벙어리 노인이 연주하는 소리를 엿듣는 게 다였다. 처음에는 예전에 살았던 5층까지만 슬쩍 올라가서 들었는데 점점 과감해져서 꼭대기층으로 향하는 비걱거리는 계단을 올라가 다락방 바로 앞까지 접근하게 되었다. 방문이 빗장으로 잠그게 되어 있고 열쇠 구멍은 막혀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저 좁은 복도에 서서 귀를 기울여야만 했다. 그러다 보면 가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막막하고도 음울한 경이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 음악 소리 자체가 끔찍해서가 아니었다. 그 기묘하게 떨리는 음이 마치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소리 같았고 때로는 도저히 한 명의 연주라고 생각할 수 없는 화음까지 울려 퍼졌기 때문이다. 에리히 잔은 광기에 찬 천재가 틀림없었다. 몇 주가 지나자 연주는 더욱 격렬해진 반면 잔은 눈에 띄게 초췌해지고 비실비실 눈치를 보고 다녀서 보기가 딱할 정도였다. 급기야는 내가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계단에서 마주치면 피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문가에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비올 소리가 찢어질 듯이 솟아오르더니 온갖 소음이 폭발하는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내 정신이 이상해져서 환청이 들리는 건가 싶었지만 분명히 굳게 잠긴 저 문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맞았다. 이어서 벙어리만이 낼 수 있을 뜻을 알아들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비명이 들렸다. 잔에게 무슨 엄청난 공포나 고통이 닥친 게 틀림없었다. 나는 문을 마구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캄캄한 복도에서 두려움과 추위에 떨며 한참을 기다린 끝에 잔이 의자를 붙잡고 바닥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키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발작으로 기절했다가 이제야 깨어난 모양이었다. 나는 다시 문을 쾅쾅 두드리며 내가 누구인지 알리려고 내 이름을 외쳤다. 그러자 잔이 창가로 비실비실 걸어가서 덧창과 창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윽고 방문이 힘없이 열렸다. 잔은 진심으로 내가 반가운 기색이었다. 일그러졌던 얼굴이 안도감으로 환해지면서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는 아이처럼 내 코트를 그러잡았기 때문이다. 잔은 안쓰러울 만큼 덜덜 떨면서 나를 의자에 앉히고
자신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팽개쳐져 있는 비올과 활 옆쪽의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한동안 가만히 앉은 채로 고개만 이상하게 주걱거렸다.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나 온 신경을 곤두세워 귀를 기울이는 눈치였다. 그러다 마침내 안심했는지 탁자 쪽으로 건너가더니 짧은 쪽지를 한 장 써서 내게 건네주었다. 자신을 괴롭히는 불가사의하고 무시무시한 현상에 대해 독일어로 전부 설명할 테니 알고 싶다면 부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벙어리 노인이 연필을 휙휙 놀리며 기나긴 글을 써 내려가는 동안 기다려주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다 쓴 종이가 여러 장 쌓였는데도 열정적으로 글을 계속 써나가던 자안이 갑자기 쇼크 증세를 보였다. 커튼이 쳐진 창문을 돌아보고는 몸소리를 치며 허공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다. 나 역시 무언가 들리는 듯했지만 딱히 무서운 소리는 아니었다. 아주 낮고 희미한 음악 소리 같았다. 근처 이웃집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저 드높은 담벼락 너머에 누군가가 연주를 하는가 보다 싶었다. 그런데 자는 무슨 엄청난 영향을 받았는지 연필을 떨어뜨리곤 벌떡 일어서더니 비올을 낚아챘다. 그리고 내가 잠긴 문 밖에서만 엿들을 수 있었던 바로 그 광포한 연주를 시작했다. 그날 밤 예리 자네의 연주는 말로 표현할 길이 없었다. 자네의 표정을 직접 보니 순전한 공포에서 비롯된 연주라는 걸 알 수 있었기에 더더욱 소름이 끼쳤다. 자는 일부러 시끄러운 소음을 만들어내서 다른 곳에서 흘러드는 어떤 소리를 차단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소리이기에 저러는지 상상도 안 됐다. 자는 천재적인 재능을 극한까지 몰아붙여가며 점점 더 광기와 창난에 젖은 선율을 쏟아냈다. 곡조가 어딘지 익숙하다 싶었더니 극장에서 흔히 연주되곤 하는 헝가리 무곡이었다. 잔이 다른 작곡가와 음악을 연주하는 걸 들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가면 갈수록 거칠고 커지고 거칠어지는 비올 소리가 비명 같기도 하고 흐느낌 같기도 했다. 잔은 온통 땀에 젖어 섬뜩해 보이는 얼굴과 핏발선 눈으로 커튼 쳐진 창문을 쳐다보며 원숭이처럼 몸을 비비 꼬고 있었다. 그 연주를 듣고 있자니 휘몰아치는 구름과 연기와 번개의 심연 너머로 사티로스와 바쿠스가 미친 듯이 빙빙 돌며 춤을 추는 광경마저 어슴풀에 떠올랐다. 그때 문득 비올 소리보다 더 날카롭고 견고한 또 다른 음률이 끼어들었다. 먼 서쪽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침착하면서도 계산적이고 조롱기 어린 어떤 소리가 그 순간 연주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밤바람이 휘몰아쳐 바깥의 덧창이 덜커덕거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잔의 연주 소리가 비올로는 도저히 낼 수 없을 법한 귀곡성에까지 이르렀다. 덧창이 더더욱 세차게 흔들리더니 마침내 걸쇠까지 풀리자 창문에 마구 부딪혔고 그 때문에 유리창이 드르르 떨리다가 그에 깨져버렸다. 쏟아져 들어오는 싸늘한 바람에 촛불이 흔들리고 잔의 비밀이 적힌 종이들이 탁자 위에서 부스럭거렸다. 잔은 이제 거의 무아지경에 이른 듯했다. 툭 튀어나온 푸른 눈이 초점 없이 희번덕거리는가 하면 아무 생각도 없이 기계적으로 활을 돌리는 손끝에서는 그 어떤 언어로도 묘사할 수 없는 소리들이 미쳐 날뛰고 있었다. 벼랑간 이제까지보다 더욱 거센 돌풍이 들이쳤다. 그 통에 잔의 글이 적힌 종이들이 휘말려서 창가 쪽으로 날아가 버렸다. 내가 붙잡으려고 허둥지둥 달려갔지만 종이들은 이미 깨진 창문 밖으로 사라진 뒤였다. 그제야 비로소 내 오랜 갈망이 떠올랐다. 오제유가 전체에서 유일하게 담벼락 너머의 비탈과 그 아래 펼쳐진 도시를 감상할 수 있다는 이 창문 밖을 꼭 한번 내다보고 싶다는 갈망. 캄캄한 밤이기는 해도 도시의 불빛들은 꺼지지 않았을 테니 비바람으로 얼룩진 풍경이나마 볼 수 있을 듯 싶었다. 그래서 촛불이 깜빡거리고 광기 어린 비올 소리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나는 그 어디보다 높은 다락방 박공장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박공창 밖으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너머엔 아무것도 없었다. 도시도 없었고 거리들을 밝히는 친숙한 가로등 불빛도 없었다.
오로지 한도 끝도 없는 어둠뿐. 그곳은 온갖 움직임과 음악으로 소용돌이치는 지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법한 미지의 우주였다. 내가 공포에 질린 채 우두커니 서 있을 때 방 안의 촛불들마저 바람에 모두 꺼져버려 내 앞에는 견고하고도 무지막지한 어둠만이 남아 아우성쳤다. 뒤에서는 여전히 비올 소리가 악마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나는 비척거리며 뒤돌아섰다. 불을 붙일 도구가 전혀 없었으므로 음악과 맞물려 표호하는 어둠 한복판에서 탁자에 부딪히고 의자를 쓰러뜨려가며 무작정 더듬어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이 불가사의한 힘에 맞설 수 있는 있건 없건 간에 에리 잔과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해야만 했다. 문득 살갗을 스치는 섬뜩한 한기에 나는 비명을 내질렀지만 비올 소리에 파묻혀서 들리지도 않았다. 그때 잔이 마구 휘둘러대는 비올 활이 나를 때리는 바람에 잔이 그쯤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잔이 앉아있는 의자의 등받이를 더듬어 찾은 뒤 그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그러나 잔은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비올의 괴성도 잦아드는 기미가 없었다. 나는 무아지경 상태에서 하염없이 끄덕거리는 잔의 머리를 붙잡아 멈추게 하고는 어둠 속에 도사린 저 미지의 거색에서 도망쳐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여전히 잔은 아무 반응이 없었고 다락방 안에는 아비규환과 한데 뒤엉켜 춤을 추는 듯한 이상한 기류가 휘돌고 있었다. 그때 내 손에 잔의 귀가 만져졌다. 왠지 모르게 진저리를 쳤다가 잔의 얼굴을 만져보고서야 확실히 깨달았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뻣뻣했다. 입에서는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고 툭 튀어나온 두 눈은 허공에 붙박혀 있었다. 혼비백산에서 물러나는데 방문에 달린 커다란 나무 빗장이 언뜻 손에 잡혔다. 나는 정신없이 문을 열어젖히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도망치는 내 등 뒤의 어둠 속에서는 여전히 괴물이 날뛰고 있었고 저주받은 비올의 광포한 귀곡성도 높아져만 갔다. 나는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을 날듯이 뛰어내려가서 집 밖으로 달려나갔다. 좁고 가파른 비탈길과 기울어진 집들을 지나 낡은 계단과 자갈 깔린 땅을 지나 악취가 진동하는 강을 가로지르는 커다란 다리를 건너서 넓고 안전한 대로변에 이르러서야 헐떡이며 발을 멈췄다. 그때까지도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지만 바람 한 점 없는 하늘에 달이 떠 있고 도시는 수많은 별빛으로 반짝거렸던 기억이 난다. 아무리 철저히 조사를 해도 오제유가를 다시 찾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리 아쉽지는 않다. 그 거리를 또 볼 수 없다는 것도 에리 잔의 음악을 해명할 유일한 단서인 종이들이 꿈속에서도 못 볼 시면 속으로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것도. 자, 여기까지 에리 잔의 연주라는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